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준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리세션, 아래 공포다, 샤메 법칙이다 다양한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전반적인 악재가 수면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고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그런 악재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 시장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비단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그리고 유럽, 아시아권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거의 줄이지 못한 채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4% 빠졌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전체 빅테크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의 주가가 9%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수는 17,000선을 하회한 16,700선까지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1.84% 하락하면서 5,34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앞자리가 바뀌었죠. 1.5% 하락하면서 39,700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대 지수 하락에는 이 고용 지표가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금요일에 발표된 7월 실업률 보시면요. 4.3% 기록했습니다. 6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면서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에 더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에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뿐만 아니라 2개월간의 평균 증가폭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는데요. 이 미국 노동시장에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이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낮추는 것, 이미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는 9월 회의에서 빅스텝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포지수로 통하는 빅스 지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100% 가까이 뛰면서 5.82% 올라 23.39 기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한 지표들 때문에 이 공포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동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 AI 산업을 둘러싸고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이 지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빅스 지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보시면요. 국제유가도 이 경기 침체 우려 의 영향을 받아서 3.66%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73달러 중반대에 거래됐는데요. 이에 더해 중동발 군사적 긴장감과 함께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도 원유 수요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아시아의 7월 원유 수입은 지난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맵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에 있어서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그러니까 가격에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필수 소비재 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나 타겟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갔지만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펩시, 코카콜라, 달러제너럴 같이 시장이 경기 침체에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주말 사이에서도 WTI 기준으로 상승을 했지만 엑스모빌을 비롯한 쉐보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 일제히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M7 종목들의 추이를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실적에 대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는 9% 가까이 밀렸고요. 테슬라, 포드, GM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2% 넘는 4%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반면 맥도날드의 주가 움직임은 견조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스타벅스도 이 가운데 있어서 상승, 그러나 치폴로의 주가는 1%대 내렸습니다. 다른 종목들 좀 더 보자면 구글과 메타 일제히도 하락을 했고요. 아래에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주가, 특히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3% 후반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 잠깐 내려오자면 일라일릴리는 지난주 랠리를 뒤로한 채 금요일장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존슨앤존슨, 머크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의 종목들은 올라갔고요. 애플은
견조한 모습이었죠. 0.69% 강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1에서 2% 하락했는데 엔비디아가 직전에 기록했었던 폭락보다는 낙폭이 다소 둔화됐다라고는 보지만 연속된 하락세가 보였고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넘는 급락세가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일스포스 그리고 서비스나우, 우버 등의 종목들 일제히 2에서 3%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금융주들도 낙폭이 컸죠. 최근에 계속해서 지분 매각을 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 매각하고 있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4.8% 하락했고 JP모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했는데 웰스파고의 낙폭은 6%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 관련한 내용들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하지 못한 채 혹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인텔의 주가는 무려 장중에 20%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네, 특징주 먼저 앞서 언급해 주신 인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텔 주가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이 하락폭은 5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26%로 폭락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망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은 데다가 대규모의 감원 계획까지 발표되자 이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렇게 실적 부진 상황에서도 핵심 투자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애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플은 M7에서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는데요. 이 애플 전날 기대 이상의 아이폰 판매 실적을 공개하면서 0.69% 상승한 강보합권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현재 시각 3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2분기 애플 지분을 절반 가까이 매도하겠다라고 나타났는데요. 버핏이 이제 애플 지분을 모두 팔아치우고 떠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진 탓에 애플 비중을 낮추려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테슬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판매 실적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전기차 출하량은 74,117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전월인 6월보다는 4.4% 증가했는데요. 앞서 테슬라 중국에서의 이 전년 대비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이 4개월 만에 이런 부진한 기록을 깼고요. 다만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는 여전히 적은 수치인데요.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소비자 지출이 위축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6.55% 내린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하락폭은 줄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카콜라가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어서 코카콜라의 가격 전가력이 이 투자 매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또한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4 파리 올림픽을 두고 방송사의 시청률이 급등했고요. 또 광고 수익 증가를 동반한 올림픽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았던 코카콜라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시청률 대박으로 그 수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주식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 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아래 공포. 자, 리세션이 과연 지금이 시작인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언제 올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경기 침체의 공포라고 하죠. 이 아래 공포가 미국을 뒤덮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경기 위축의 징조가 나타난 데 이어서 이 노동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면서 경고음을 울렸는데요. 이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4.3%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에 기록한 4.1%에 비하면 큰 폭으로 오른 셈인데 실제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반면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1만 4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예상치에 못 미친 건 물론 직전 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증가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파워그룹의 버키 프랭키위치 사장은 여름 노동시장에 한파가 밀려들고 있다며 이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올해 1분기에 나타났던 증가세가 대부분 꺾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늠자 중 하나인 이 샤메 법칙도 충족이 됐는데요. 샤메 법칙은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1개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이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실업률 결과 앞선 12개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이 법칙에 따르면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샤메 법칙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경우 경기 침체를 제대로 가리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 법칙을 정립한 연방준비제도의 클로디 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950년부터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법칙이 모두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최근 서브스톡 게시물을 통해서 이 팬데믹과 이민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비정상적인 변화로 인해서 다소 결과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지만 그래도 우려할 만한 소식인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각종 경제 지표를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과연 아래 공포가 지금 우리에게 공포심만 자극을 하고 시장의 변동성만 야기시키고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깊숙하게 좀 지금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건지 시장에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 헤드라인은 두 번째 성공입니다. 두 번째 뉴럴링크 환자의 기기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비 그 환자의 생각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그런 기기를 또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추가적으로 8명의 그 환자에게 이식을 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 뉴럴링크 환자가 이 기기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마비 환자들에게 이 디지털 장치를 생각만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환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환자와 비슷한 척수 손상을 겪은 환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안에 추가로 8명의 환자에게 이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 뉴럴링크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뉴스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개발이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말 사이에 전했습니다. 어떤 개발이냐? 블랙웰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 출시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했었던 블랙웰 칩 시리즈를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설계상에 있어서의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이 메타나 구글 등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치의 주문을 한 상태인데 이 출고가 좀 늦어진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관련한 매출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출시가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에 블랙웰 칩 시리즈를 공개했었는데요. 이 칩의 생산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3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추가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은 이미 이 칩을 수십억 달러어치 주문한 상태인데 앞으로 수요가 견고하게 계속해서 유지될지 또 엔비디아의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구글 관련한 소식 세 번째 한입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어떤 회사의 인재들을 채용했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면 M&A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캐릭터 AI의 공동 창업자들을 구글에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정 캐릭터처럼 소통을 하는 AI 챗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구글은 캐릭터 AI 기술을 그 자사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거의 창업자고 관련한 기술을
다 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M&A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AI 스타트업인 캐릭터 AI의 공동 창업자들이 라이선싱 계약의 일환으로 구글에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 AI는 이름 그대로 자신이 특정한 캐릭터인 것처럼 사용자와 소통을 하는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글 출신의 노암 샤지어, 또 다니엘 드 프레이타스가 설립한 기업입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이 캐릭터 AI의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또 기업의 리더십도 자신들의 딥마인드 팀에 합류를 시켰는데요. 사실상 우회적인 인수합병에 가까운 조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규제 당국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지는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입 뉴스는 메타와 할리우드와의 콜라보 소식입니다. 메타는 스타의 목소리를 사용료로 거액으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주디 덴치, 아ኳ피나, 키건 마이클, 저는 다 처음 들어보는데 네, 협상의 대상이라고 하고요. AY와 유명 스타, 병이 있는 스타 아닙니다. 제목이 잘못 나가네요. 유명 스타의 콜라보로 커넥트 2024에서 관련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타 소식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 AI의 목소리를 두고 항상 누구의 목소리를 사용할 것인가 네. 이런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메타가 A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에 따른 사용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협상 대상은 주디 덴치, 또 아ኳ피나, 키건 마이클 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최근 할리우드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배우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메타는 오는 9월 열리는 커넥트 2024 행사에서 AI 도구를 전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유명인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애플의 시리와 같은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모르지만 굉장히 또 유명한 스타들이라고 하니까 이런 목소리 사용으로 메타에 관련한 플랫폼이 또 얼마나 인기를 끌게 될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그리고 버크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워런 버핏이 수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애플의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이게 절반 이상 팔았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애플을 매도해 나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6월 말 기준 애플 주식을 842억 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인데요. 지난 3월 말, 즉 1분기 말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했던 애플 주식의 가치는 1,354억 달러어치였는데 이 2분기에 그 가치가 37.81%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1분기 말과 2분기 말 애플의 종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유하던 애플 지분 중 대략 절반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분기 동안에도 당시 보유 중이던 애플 지분의 13%를 매도했었는데요. 지난 5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회의에서 워런 버핏은 1분기 애플 주식 매도에 대해서 이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암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버핏은 미국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면 애플 주식을 매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이 이번 2분기에도 애플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단순 절세 목적의 매도는 아니라는 게 드러난 바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절세라고 처음에는 핑계를 댔는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애플의 매각의 이유가 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떤 이유로 애플을 팔았을까요? 네, 사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매도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무래도 이 워런 버핏만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그러나 단일 종목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워런 버핏이죠. 이런 성향을 감안한다면 이번 매도가 애플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이라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투자한 이래 이 피투자 기업의 주가는 상당한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에 따라 애플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졌습니다. 동시에 미국 증시의 전체 밸류에이션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같이 높아진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유 중이던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하면서 단기 국채를 늘려갔습니다.
또 2분기 말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단기 국채는 2,346억 1,800만 달러로 직전 분기보다 81%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포트폴리오 매도로 확보한 자금을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핵심 포트폴리오인 애플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는 동시에 이 단기 국채의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경기 악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애플뿐만 아니라 비아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양한 주식들을 팔아서 현금을 많이 마련하겠다라고 이전에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뉴스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계속 중국 판매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보니까 7월에 조금 어떻게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네, 중국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지는데요. 최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행히 7월은 테슬라에게 나름 괜찮은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승용차 협회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7월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합쳐서 총 74,117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년 7월보다도 전월인 6월보다도 증가한 수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중국 전체 판매량은 여전히 지난해와 같은 기간의 판매량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아디가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사실 경기 우려감이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좀 심하잖아요. 그럼 전기차 쪽의 판매량도 좀 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배터리 전기차의 인기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리면 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선두는 BYD로 여겨지고 있죠. 이 BYD는 7월에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한 34만 799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전기차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또 배터리 전기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 종류의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61%나 증가한 21만 799대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량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즉 중국 시장에서 이 전반적인 배터리 전기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배터리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테슬라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좋다고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7월 중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는 전월보다 약 3%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자 지출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